네, 2023년 1월 7일 이정훈입니다. 흥미로운 기사가 떴습니다. 올해 5월 19일부터 21일 사이 원자력 폭탄이 떨어졌던 히로시마에서 서방 주요 7개국 회담 G7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이때 일본이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하려고 한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제 주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사파와 북한이 펼쳤던 중요한 전술 중에 하나가 가끈 전술입니다. 우리는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고 일본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한미 군사동맹은 가장 중요한데 이거는 좌파 정권이 들어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착외구, 이거 이해찬이라고 하는 민주당에 있는 뭐라 그럴까, 배후 세력이라 그럴까, 그 사람이 많이 주장했었죠. 토착외구 주장을 자꾸 해서 한일 협력을 붕괴시키면은 나중에는 한미동맹도 와야 되면서 대한민국도 해방이 돼서 북한에 편입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가끈 전술의 기본 전술이죠. 기본 개념이죠. 이 주사파와 북한이 펼친 가끈 전술을 이제 우리가 끊어내야 됩니다. 대통령은 G7 회담, 일본에서 열리는 G7 회담에 참석해야 됩니다. 자, 이걸 위한 가장 큰 걸림돌이 우리 대법원에서 문재인 정권의 대법원, 그때 대법원장이 누군지는 다 아시죠? 강제징용을 일본이 했다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이 엉터리 판결을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대한민국의 사법 독립은 유지해야 되니까 이 문제를 극복하면서 한일 협력에 나가서 앞으로 거꾸로 북한하고 그리고 중국 인민을 해방시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G7 회담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참석하고자 한다는데, 참석한다면 우리가 그 옆나라 폴란드에 많은 무기 수출을 하고 있으니까 젤렌스키 윤석열 정상회담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5월 19일부터 21일 사이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에 윤석열 대통령 초청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신문이 이 정도 보도했으면 사실이죠. 일본 측은 왜 초청하려고 하느냐? 핵과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북한, 패권주의 행보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러시아, 이런 세 나라에 대응해서 민주주의와 법에 따른 통치를, 이런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들을 간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G7 서방 7개국은 다 그렇게 하지만 그 다음으로 경제력이 막강한 우리가 지금 스페인이나 포르투갈보다 훨씬 세죠. 이탈리아를 잡았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한국을 초청하고자 한다라고 하고, 한국 측도 G7 회담에 참석했으면 좋겠다. 서로 이렇게 의견이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일본은 2008년도에 홋카이도에서 G8 회담을 연 적이 있어요. G7에다가 러시아를 초청했었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지금 14년이 지난 지금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있으니까 빼버리고 한국을 부른다. 그리고 일본은 쿼드에 들어가는, 쿼드에는 일본하고 그 다음에 미국이 있죠. 그 다음에 G7에 못 들어오는 호주하고 인도가 있는데 호주하고 인도도 초청하고자 한다. 이렇게 요미우리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G7 회담이 어떤 성격으로 갈지는 이제 감이 잡히시는 거죠. 그리고 젤렌스키가 참석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참석을 한다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젤렌스키를 만나서 러시아의 위협 아래 놓여 있는 우리나 북한의 위협 맡고 있는 우리나 비슷하니까 한번 같이 회담을 하면서 공동 방안을 찾아야 되죠. 자, 근데 일본이 이제 이런 G7 회담에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하겠다라는 검토를 하는 이유는 우리 외교부의 아시아 태평양 국장이 서민정 씨입니다. 그가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과 2022년 12월 26일 도쿄에서 만나 회담을 했습니다. 지금 강제동원 배상소송 문제 때문에 여기서 대한민국 대법원이, 참 대법원이 문제죠. 배상을 하라고 판결을 한 게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하든 조속히 해결하겠다. 이를 위한 공청회를 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되면 뭐 G7 회담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는 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산케이도 그걸 한번 보도했었죠. 산케이는 이 강제징용 문제는 한일 간의 합의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 단독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조율되고 있다. 아까 소정민 국장의 얘기도 한국이 공청회를 열어서 우리 방안을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이 재판을 걸었던 원고 측과 뭐 협상하고 있다. 뭐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강제징용, 우리 징용 간다 그러죠. 군대 갈 때 징용 간다. 끌려가는 게 징용인데, 이 징용이란 말하고 정신대란 말은 둘이 상충하는 말 아닙니다. 이거는 뭐 뜨거운 얼음이 있을까요? 뭐 어떻게 보면 있을 수도 있겠지. 그 다음에 차가운 불, 네, 그런 겁니다. 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뽑혀서 나가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강제라든지 징용이란 말은 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이 정신이라고 하는 건 뽑혀서 가는 거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만 뽑혀 나가는 겁니다. 외정 때, 일제 때 정신대로 조선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간 건 사실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갔느냐? 여기에서 상당한 시험을 거쳐서 뽑혀서 갔습니다. 왜 뽑혀서 갔느냐? 서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이걸 쉽게 설명하면은 지금 베트남에서 한국에 일하러 오게 되면 상당히 기회입니다. 서로 가려고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어가 굉장히 인기 좋다 그러죠. 상당히 엘리트들이 오려고 합니다. 뭐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과거에는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이 한국에 와서 돈을 벌려고 많이 했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베트남, 뭐 필리핀 이런 데서 상당히 똑똑한 사람들이 여기 오려고 길을 씁니다. 거기 선발 과정을 나름대로 거치겠죠. 우리 비자도 받으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여기 와서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대학생 출신일지언정 좋은 직장은 구하기 어렵고 허름한 일을 합니다만은 그거 자체가 자기 본국보다도 훨씬 더 수입이 좋기 때문에 서로 오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제에 병합돼 있을 때 여기에서는 일자리라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잣집 사람들은 돈이 있으니까 자기 자녀들을, 그때 조선인들은 정식의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뭐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라 그래서 뭐랄까 전수학교처럼 그런 개념, 학력 인정이 안 되죠. 근데 일본은 뭐 소학교, 중학교, 옛날에는 중학교가 중고등학교 합친 개념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대학교를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조선의 부자들은 뭐 일본의 소학교나 중학교를 보내거나 아니면 그 과정을 거치게 해서 대학교를 보냈습니다. 부자들은 그런 교육을 할 수 있었고, 부자가 아닌데 할 수 있는 기회는 여기서 뭐 보통학교를 다니거나 고보를 나오든 안 나오든 그 과정에서 각자의 학력에 맞춰서 선발이 되면은 정신대로 가서 일본의 어느 공장에서, 기업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걸 하려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만 뽑힐 수 있었습니다. 정신대는 서로 가려고 했습니다. 제가 한 기사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충주신문에 났던 건데, 당시에는 이제 국교생 정신대 12명 징발, 제목 자체는 굉장히 일제가 강제로 한 걸로 보이지만은 기사를 읽어보면은 이제 당시 국민학교 졸업하는 학생들 중에서 두 학교에서 6명이 졸업식 일주일을 앞두고 선발이 됐다. 근데 이게 똑똑하면서도 가난한 학생들을 뽑아서 갔다. 상당히 치열하게 해서 갔던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잡았던 겁니다. 그때는 일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정신대로 가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걸 강제로 봐야 되느냐, 징용으로 봐야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기가 원해서 갔던 거고 자랑스럽게 해서 갔던 겁니다. 그리고 돈을 벌었어요. 벌었는데
1945년 일본이 패망하기 직전에 일본도 쫓겼고, 그래서 이 사람들 봉급을 못 줍니다. 마지막 좀 못 주죠. 그 다음에 일본이 그때 강제로 국민저축을 들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봉급의 일부를 띄어서 강제로 일본에 적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45년 일본이 패망하면서 그걸 받지 못하고 돌아왔었죠. 그리고 이분들이 일본에서 지낼 때 그들이 만난 일본 상급자 또는 동료들과의 관계가 나쁘거나 또 악독한 일본인들도 있는 거니까 상당히 구박을 받고 뭐 피해를 입었겠죠. 그거는 별건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 그걸 받지 못한 보상 문제, 자기가 받지 못한 저금, 봉급, 이러한 것들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이 국가가 식민지 관계를 끝내더라도 개인 간의 채무는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우리는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일본 정부가 우리를 지배했죠. 제가 알기로는 일본 정부에서 항상 일정액을 총독부에 지원했습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중앙정부가 저 시골에 있는 지방정부들한테 지방교부금 나눠주죠. 그거 서로 타려고 막 그러죠. 제가 아는 군수들은 때만 되면은 여기 기획지정부 와서 뭐 과장들 만나가지고 선물 돌리고 뭐 교부금 더 받으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조선 총독부도 일본 중앙정부로부터 돈을 지원받아가지고 이쪽을 지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건 일본 정부가 쓴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일본이 청구권을 요구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때 많은 일본인들이 또 여기 들어와서 헐값일 수는 있죠. 헐값일 수도 있지만 어느 땅을 사고 또 헐값에 조선인 근로자를 고용해서 뭐 건물을 짓고 공장을 돌렸을 겁니다. 수익을 올렸죠. 그리고 헐값에 임금을 나눠줬겠죠. 뭐 헐값이든 아니든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건 정식으로 둘이 계약한 거니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리고 일본이 패망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떠나가고 난 다음에 그들이 남기고 간 토지 소유권, 기계, 이거는 그 일본 개인 소유입니다. 그건 똑같이 우리 정신대로 갔던 사람들 저축, 또 우리가 학대당한 거, 또 저축, 임금 돌려받아야 하듯이 일본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해방되면서 일본이 여기에 남기고 간 재산은 다 국고로 몰수했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미국 때문입니다. 미국이 그렇게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이 남기고 간 재산을, 그걸 귀속재산, 법적으로는 그때 흔히 쓰는 말로는 적외재산, 적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받아올 정신대 임금보다가도 몇 배 더 많았습니다. 몇십 배 많았던 것 같아요. 당시 우리가 바로 분단이 됐는데 남한 공장의 85%가 바로 이거였다고. 그건 우리가 완전 몰수했는데, 그래서 일본이 국교 정상화할 때 일본도 한국에서 받아갈 자기네 재산이 있다 그랬는데 이미 미국이 승리하면서 한국에 있는 거는 압수해서 대한민국 정부에 줬기 때문에 포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만 그 정신대 임금 착취당한 거, 그 다음에 저축을 돌려받죠. 그게 바로 청구권 자금입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는 연합국이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연합국으로서 승리했으니까 배상금을 내놓으라 그랬는데, 우리는 연합국이 일본하고 강화조약 맺었죠. 그때 강화조약 맺을 때 참여를 못합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인데 그 조약에 따르면 거기에 참여한 일본과 그 조약을 맺은 사람만 연합국으로 돼 있거든요. 그 일본이 그것 안 해주죠. 결국은 미국이, 일본은 이제 그때 자기네가 전쟁 중에 지배했던 뭐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배상을 합니다. 패전국가로서. 그 금액이 한 2억 뭐 몇억씩 됐는데 그와 비슷한 금액을 청구권 금액으로 맞춰서 줍니다. 우리가 차감받은 것도 있고 모두 있는데 그 청구권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인플레를 어떻게 계산하냐는 문제인데 거의 비슷한 액수를 받습니다. 그 돈을 받아갖고 박정희 대통령이 포항제철을 짓죠. 산업의 쌀. 근데 다른 나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은 그걸 정부가 받아갖고 나눠 먹고 그걸 땡 끝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못 삽니다. 우리는 잘 살게 된 거죠. 또 박 대통령이 그러고 난 다음에는 서독에 광부하고 간호사 보내갖고 그들이 보내온 인건비 가지고 또 이제 경부고속도로 시작을 하고
또 그 부족한 돈은 월남에 군인들을 보내갖고 그들이 받아온 봉급 중에 일부를 또 여기 해가지고 하고, 또 그 다음에 중동에 근로자 보내갖고 받은 돈 가지고 뭐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본, 그리고 성공적으로 개발해낸 거거든요. 이때 박 대통령이 청구권 장악을 받아가지고, 원래 이건 다 정신대로 갔던 사람들의 돈이잖아요. 그때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이미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 돈을 돌려줍니다. 근데 살아있는 사람들한테는 못 주겠다라고 법을 만들어요. 왜 그랬느냐? 자, 말씀드릴게요. 당시 조선의 부자들은 자기 자녀를 일본 대학에 보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해방됐을 때 한동안 친일파로 굉장히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또 엘리트니까 대학교나 공무원에 들어가, 고위 공무원이 돼서 대한민국을 이끌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일본서 했던 거에 대해서는 뭐 내세우지 못하고 나중에 학력은 내세웁니다. 또 하나, 그 당시에 또 똑똑한 조선인 중에 일부가 일본 군인이 돼서 돈 좀 벌어보겠다고, 출세해보겠다고 갔습니다. 그들도 막판에는 돈을, 임금을 못 받고 또 연합군에 체포돼서 옥살이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그걸 보상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일본 공무원, 군인이었다는 이유로 아무도 못합니다. 오케이? 물론 일본 공무원이 됐던 조선인들도 막판에 봉급 못 받았거나 뭐가 있었겠지만 그거 요구 못합니다. 오로지 일본에 가서 정신대로 일했던 사람들만 돌려를 받는데, 아까 그런 사람들이 친일파로 손가락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정신대로 갔다 왔던 사람들도, 그래서 그분들을 갔다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선에서 돈이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는 부끄러운 사실이었습니다. 일본 가서 돈 벌어 왔다. 그래서 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게 되고, 돌아가신 분들만 박 대통령이 그 돈을 줍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사람들의 돈 가지고 포항제철을 지었던 거예요. 법으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제 쭉 갔는데 90년대에 이 위안부 문제를,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 기자가 했던 사람이 이 종군 위안부 문제를 책으로 쓰고, 또 그게 일본에서 영화가 되고 하니까 이화여대 교수가 조선 여성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겠다 싶어서 찾다가 드디어 한 할머니를 찾아내서 그분이 내가 위안부였어 라고 나오고, 그러면서 위안부 문제가 커집니다. 그때 이제 반일 감정과 더불어서 커집니다. 그때 여기에 같이 나오는 게 정신대들입니다. 정신대, 그래서 그때 우리 헷갈렸어요. 정신대가 위안부인 줄 알았어요. 둘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근데 위안부는 소수고 정신대가 다수니까 정신대 대책협의회, 그래서 지금 정대협, 지금 윤미향이 하는 그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죠. 정신대 사람들이 붙으니까 으쌰으쌰 분위기가 되죠. 왜냐하면 그때 월남전에 참전했던 사람들도 자기 봉급 중에 상당 부분을 정부가 띄어가서 방위산업으로 쓰고 뭐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한 배상금을 정부가 물어줍니다. 그러니까 정신대도 내놓으라 그러니까, 이 정대협이 커지니까 처음엔 그걸 가지고 노무현 정권이 이 보수 세력을 응징할 수 있다고 확 키웠어요. 키워보니까 박정희 대통령 정부가 포항제철 지어서 다 잘 살게 만들고 뭐 경부고속도로 하고 이렇게 내놓으니까는 어떻게 일본에 대해서 할 수도 없고 하니까 결국은 노무현 정권, 그래 노무현 씨는 솔직했습니다. 법을 만들어서 정부 예산 7천억 원을 편성해서 그 정신대 사람들, 대한민국 정부가 띄어먹었죠. 포스코 만드라고. 다 줍니다. 그래서 정신대 문제가 빠지니까 이 위안부만 남는 거예요. 위안부 분들은 참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그분들이 한 거 자체가 그래갖고 더 못 나섰던 겁니다. 정신대들은 그래도 나섰던 건데. 그리고 참 피해 입은 게 많죠. 젊은 시절을 그렇게 보낸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일본은 한일 국교 정상화 때 다 지불이 됐으니 못하겠다 라고 하다가 자기들이 그러면 정부하고 민간 사이에 성금을 걷어서 주겠다라고 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뭐 우리도 같이 대응해서 하겠다고 몇 번 하다가 계속 끕니다. 그거를 정신대하고 합쳐갖고 윤미향 세력에 끌다가 정신대 빠져나간 다음에는 마지막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아베하고 타협을 보죠. 그래서 얼마 전 10억 원, 한 100만, 1만 원, 1억 엔인가요? 10억 원. 성금으로 이제 타협을 봅니다.
그래서 그걸 일단락 됐는데 더 이상 안 하기로 하고 끝냈습니다. 끝낸 겁니다. 정신대는 이미 다 끝났고 위안부도 그걸로 끝내기로 합의가 됐는데 이걸 문재인이가 들어서서 또 뒤집으려고 하다가 결론적으로 못 뒤집습니다. 뒤집을 수가 없어요. 뒤집고 나면은 오히려 모순에 걸리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문재인 시절에 대법원이 이 정신대가 강제로 동원됐다라는 판결을 내렸거든요. 판결을 내리든 뭐하든 간에 이미 한일 기본조약으로 그건 다 끝난 거거든요. 그리고 일본 기업들은 배상하라고 하니까 이게 힘들어진 거예요. 이 국가가 국가 간에 한 맺은 약속은 그걸 토대로 대법원이 판결을 해야 됐고, 과거에도 이런 소송은 많았는데 다 그때마다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 문재인의 대법원만은 된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이게 사법 독립 때문에 문제가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푸느냐, 윤석열 정부가 이걸 풀어야죠. 그래서 한일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을 구성을 해서 이 재단에는 아마 포스코 등 그 정신대 자금으로 큰 기업들이 돈을 내서 재단을 해서 이 기업에서 아까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들 이 배상해라라고 하고 대법원이 판결한 게 대해서 이 사람들이 변제하는 걸로 아마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아요. 요거는 이 원고 측과 합의가 돼야 되는데 이 문제는 한국 정부가 해내겠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제징용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아까 일본에 가서 또 뭐 사람에 따라서는 나는 원치 않는데 선생님이 가라 그래서 억지로 갔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와서는 그게 인정되면 또 할 수 없는 거고, 이게 성추행 비슷해서 당했다 그러면 당한 거니까 이렇게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아요. 참 문재인은 주사파의 아바타니까, 또 북한의 아바타였으니까 그 세력들이 한미동맹은 못 끊으니까 한일협력을 끊기 위해서 여기에 토착 왜구가 있다는 희한한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위안부 문제 갖고 대한민국을 흔들었고, 윤미향이라고 하는 희대의 사기꾼을 지금 징역 5년 검찰이 구형했죠. 국회의원으로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당하고 있는데도 뻔뻔스럽게 지금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세력들이 가끈 전술을 펼치면서 한일협력을 끊어냈습니다. 그렇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어려워지고 일본도 어려워지죠. 북한만 짝짝꿍 좋아하고 러시아, 중국만 좋습니다. 이제는 이 엉터리 강제징용 재판을 극복하고 한일협력에 나서야 됩니다. 중국과 북한에 대한 대책, 러시아에 대한 대책을 한국과 일본이 같이 세워야 됩니다. 요 가닥을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이 잘 잡아가고 있습니다. 일본하고는요, 축구 시합할 때는 팍 터지게 싸워야 됩니다. 뭐 격투기 한다 그러면 때려 죽이듯이 붙어야 되지만 정치적, 군사적으로는 협력을 해나가야 돼요. 이 토착 왜곡 주장을 펼치는 세력은 일본하고 관계를 좋기 위해서 가장 노력한 사람이 중에 한 명이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있습니다. 김영삼이가 한일 관계를 아주 비틀었었고 문재인이가 비틀었습니다. 둘 다 경남고 출신. 한일 관계를 좋게 가져가려고 했던 사람은 박정희, 전두환, 김대중. 근데 박정희, 전두환은 축구 시합 같은 거 있으면 결사적으로 일본하고 경쟁하는 스타일이었다면, 김대중 씨는 자기가 망명 중에 일본에 도움받는 것도 있고 또 일본 문화를 잘 아니까 상당히 따뜻하게 일본 한일 관계를 가져간 사람. 그 사실을 철저하게 숨기고 노무현, 문재인 정권은 악용을 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좋을 때 대한민국도 더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일본하고 경쟁할 것과 협력할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그건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잘 풀어가는 거에 대해서 좀 격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